네, 반갑습니다. 14회 FAT 1급 기출문제 풀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풀이 들으셔야 됩니다. 객관식 이론, 우리 실무 이론 평가부터 할게요. 뭐 15개 중에 10개는 재무회계죠. 그리고 5개가 이제 부가세 이렇게 나왔죠. 자, 1번을 보시면 다음 중 회계정보 이용자에 따른 재무회계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 재무회계라는 게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외부 이해관계자, 우리 주주, 주로 이제 돈 빌려준 채권자라든지 돈을 투자한 주주한테 우리 회사 지난 1년간의 성적표를 우리가 보여주는 걸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목적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동그라미 1번 경영자의 수탁책임 평가한다. 그러니까 경영자라는 사람은 주주한테 돈을 받았죠. 그렇죠? 이걸 수탁이라고 부르거든요. 돈을 받아서 경영자가 1년 동안 장사 잘했는지 당연히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동그라미 2번이 아니죠. 동그라미 2번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원가를 계산하는 것은 재무회계가 아니라 원가회계라고 부릅니다. 원가회계. 동그라미 2번이 틀렸죠. 동그라미 3번에 투자란 신용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투자란 것은 주주라면 저 회사 주식을 살까 말까. 신용이라면 이제 채권자라면 저기에다가 돈을 빌려줄까 말까. 당연히 그건 뭐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재무제표 보고 성적표 보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재무상태, 재무상태표, 경영성과 손익계산서라고 부르죠. 그죠? 뭐 뒤에 뭐 현금으로 미는 건 뭐 우리 현금으로 표는 FAT 1급이 안 나오니까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보여준다. 맞는 얘기죠. 동그라미 2번. 답은 틀린 걸. 그 다음은 2번 같은 거 보시면 2번은 이것도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항공은 분기 물어봤죠. 유형자산인 토지를 1억 원에 처분하고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 우리가 보통 외상으로 했는데 어음 받으면 차변에 받으러움이라고 썼죠.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차변에 받으러움이라고 하시면 큰일 나는 게 토지를 팔았죠. 유형자산인 토지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받으러움이라고 쓸 수 있는 케이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고자산, 즉 상품을 외상으로 팔고 상품을 팔고 어음 받았다. 받으러움. 상품을 사고 나서 어음을 발행했다. 지급어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고자산 있죠. 상품, 재고자산을 사고 팔면서 어음 거래했을 때만 받으러움 받는 사람은, 그렇죠? 어음을 받은 사람은 받으러움이라고 부르고 어음을 써준 사람, 우리 발행한 사람은 지급어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이때만 이렇게 받으러움, 지급어음이라고 쓰는 것이고 재고가 아닌 지금 유형자산인 토지죠. 그렇죠? 그래서 기타 자산을 사고 팔면서 어음 거래가 이루어지면 어음을 받은 사람은 뭐냐? 그냥 미수금입니다. 원래 우리 상품이 아닌 물건을 팔았을 때, 외상으로 팔았을 때 받을 돈 미수금이라고 그러죠. 거꾸로 돈 줄 사람은 어음을 써서 줬다 할지라도 그게 재고가 아니라면 유형자산이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돈 지급할 사람은 지급어음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하여튼 간에 이 이름을 쓰려면 무조건 뭐가 끼어야 되냐 하면 재고자산이 낄 때만 받으러움 또는 지급어음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답은 동그라미 2번이 되겠죠. 이번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분계가 차변에 받으러움이라고 했는데 받으러움이 아니죠. 그렇죠? 그 받으러움을 지우고 차변에 미수금으로 바꿔라. 이걸로 바꿔라 그 얘기죠. 이거 지우고 이거 바꿔라. 따라서 수정하는 분계 물어봤으니까 동그라미 2번이 답이 되겠죠. 이해시겠죠? 이거 주의하세요. 실기에 나온 적이 없는데 이제 이론에 이번에 나와서 자, 그 다음은 3번 보시면 무형자산의 상각이라고 돼 있죠. 무형자산이라는 게 우리가 무형자산 뭐 하는 자산이지? 개발비라든지 소프트웨어 같은 거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 무엇. 이것도 상각하죠. 우리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고 부르고 무형자산은 그냥 상각이라고 부르는데 여하튼 간에 틀린 걸 물어봤죠. 상각. 이거는 말문제라서 좀 외우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형자산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무형자산의 소비 형태를 반영하여 정액법, 정률법, 우리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택하시면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정액법을 하겠다? 회. 정률법을 하겠다? 그거 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동그라미 3번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데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 뭘로 할지 정액법을 할까? 정률법을 할까? 모르겠대요. 고민되면 뭘로 하느냐? 무조건 정액법으로. 동그라미 3번이 틀렸지. 정률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뭘로 할지 고민되면
간단한 정액법을 아세요. 동그라미 3번이 틀린 것이고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는 뭐 삼각기간을 아무리 오래 쓴다 할지라도 20년 이상 할 수 없다. 20년 초과하면 안 된다. 3번은 무형자산 삼각 말로 좀 기억하실 거라서. 그다음은 4번 보시면 4번은 감가상각. 자, 다음은 항공의 재무상태표 일부와 비품의 감가상각 자료이다. 이게 단기죠. 올해 전기 비교식을 해놨죠, 그렇죠? 전기에 보시면 전기에 비품이 200 있었고 밑에 우리 차감 계정이죠. 거머리 계정, 마이너스 계정 6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었죠. 우리 취득원가란 것은 계속 똑같잖아, 올해도. 그렇죠? 200. 근데 뭐가 늘어날 거냐? 밑에 마이너스 7은 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 올해 한 만큼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 갈 때 올해 감가상각 한 만큼 더 플러스돼서 여기 붙어 있겠죠. 그렇죠? 이게 얼마냐? 이게 얼마인지 알려면 감가상각 어떻게 할 거냐? 정액법을 할 거냐? 밑에 감가상각 자료 보시면 이거 산 날짜는 2013년도 7월 1일이고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다. 내용연수 5년, 찬종가치 없음.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감가상각비 구하는 공식. 1년치 온전하게 하면 되죠, 이건. 이거 첫 해 아니잖아, 그렇죠? 그다음 한 해 지났으니까 죄송합니다. 한 해 지났으니까 1년치 그냥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취득원가 200의 감가상각 공식, 정액법 공식은 인간적으로 외우고 계셔야 되겠지. 빼기 잔존가치 없죠. 그리고 나누기 내용연수 5년 하시면 1년 동안 40만 원 감가상각 하겠죠, 그렇죠? 그럼 60에서 40이 더해졌으니까 얘가 얼마 됐겠어요? 당연히 100만 원 되겠죠. 그리하여 이게 가잖아, 그렇죠? 가 얼마냐? 100이죠. 네. 동그라미 3번이 답이겠죠, 그렇죠? 지울게요. 지금 정액법 공식 물어보는 거니까. 그 다음은 5번은 그냥 계정 과목, 그렇죠? 5번 다음 대화에서 가랑 나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남자가 그렇죠? 과장님이라고 하면서 마케팅 목적으로 다이어리 100개를 90에 구매하고 광고 선전비로 처리했습니다. 당연히 마케팅 목적이니까 광고 선전비겠죠. 차변에 90만 원 광고 선전비 잡아놨죠. 근데 이 중에 실제로 절반은 50개는 어디에 썼느냐? 직원한테 직원 업무용으로 줬대요. 이건 뭐예요? 소모품비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에 안경 낀 사람이 물어보죠. 그럼 90만 원 광고 선전비 중에 절반은 직원 소모품비로 썼으니까 광고 선전비를 대변에 줄이고 자변은 그만큼 소모품비, 반은 소모품비로 잡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따라서 답은 뭐가 되죠? 동그라미 1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게 안 해도 되죠. 네, 동그라미 1번 소모품비 절반은 소모품비로 차변에 잡고 나머지 절반 그중에 광고 선전비 처리했던 거 절반은 줄여라 대변에. 자, 그 다음은 6번 하겠습니다. 네, 6번은 결산분기 물어보는 거죠. 자, 6번 항공은 2015년도 3월 1일 날 올해 3월 1일 날 1년치 240만 원 보험료 납부하면서 전부 다 비용 처리했다. 3월 1일 날 차변의 보험료 (240) 대변은 현금이라고 했겠죠. 현금 줬다고 치고 현금 240 이렇게 했대요. 이거 그냥 내비두면 안 되죠. 12월 말에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 240만 원 다 올해 거라고 비용 처리한 거 중에 내년치가 있으면 이름을 또 갈아 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성급 비용으로 갈아 끼죠. 240만 원 중에 내년치 보험료가 얼마가 되죠? 이게 1년이니까 12달 중에 내년 1월달, 2월달 두 달치 40만 원이죠. 40만 원. 이거 올해 거 아니야라고 해서 보험료 40만 원을 대변으로 줄여주고 자변은 성급 비용이라고 처리하죠. 자변에 올해 거 아니야 내년치 비용 미리 지급한 거야 성급 비용 40 2분기를 찾아내라고 하는 거지. 2분기가 몇 번이죠? 동그라미면 되겠지, 그렇죠? 동그라미 1번. 지울게요. 그 다음 7번을 보시면 7번은 우리 단기 매매증권 취득원가는 얼마냐?
보면 한성의 주식 100주 한 주당 액면가 10,000원 필요 없는 자료죠. 우리 살 때 내가 상가격이 중요한 거니까. 한 주당 매입 금액은 27,000원이래요. 그럼 내가 총 얼마 주고 산 거야? 100주 곱하기 27,000원 하시면 270만 원 주고 샀죠. 방금 270 이건 당연히 단기 매매 증권이죠. 근데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회사에서 수수료 가져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매입 수수료 5만 원 나갔다. 5만 원 더 나갔대요. 현금이 5만 원 따로 나갔대요. 이 5만 원은 뭐지? 우리 원래 자산을 살 때 상품을 사거나 뭐 우리 건물 사거나 할 때 취득세 같은 거 부대 비용 나가면 거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상품 원가로 처리하죠. 건물의 원가로 처리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예외.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수수료 나갔다. 이거는 원가로 처리하지 말고 별도로 지급 수수료. 얘만 특이하게 되겠죠. 5만 원 처리해야 되겠지. 특히 요 지급 수수료라는 것은 우리 회사가 증권회사가 아니죠, 그렇죠? 증권회사가 아니라 시험은 당연히 상품 사고 파는 거래니까 그 회사니까 증권회사가 아니라 상품을 사고 파는 회사인데 주식 거래하면서 수수료 나갔다. 이거는 판매 관리비 코드가 아니라 판매 관리비는 800번대 코드거든요. 지급 수수료가 원래 도전에서 831번 있어요. 이건 판매 관리비 코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건 영업 활동과는 무관한 거래니까 영업의 비용 900번대 코드를 써야 됩니다. 시험에서. 혹시라도 실기 나오면 영업의 비용 코드 써야 돼요. 영업의 비용 코드. 900번대가 영업의 비용이거든요. 이거 주의하시고 결국은 답 물어본 건 이거죠. 단기 매매 증권 얼마로 적어야 돼? 270. 그죠? 동그라미 3번. 수수료 냅 이건 따로. 수수료 지급 수수료 영업의 비용 코드. 답은 동그라미 3번이 될 테고 그다음은 주입니다. 8번은 우리 재고 자산. 매출원 가구 해보세요. 선입선출법으로. 자, 8번.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의 4월 상품 관련 자료이다. 월초 매입 그리고 감모 손실도 나와요. 감모 손실. 감모 손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판 게 아닌데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매출원 가구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잠깐만. 오케이. 이게 상품이라고 치고 월초에 4월 1일 날 지난달에 사고 팔고 남았던 게 1,000개 있었대요. 1,000개. 1,000개. 개당 100원. 그리고 올해 더 사왔죠. 4월 5일, 4월 25일. 그죠? 4월 5일 날 매입한 게 2,000개 곱하기 한 개당 단가 120원으로 올랐죠. 여기까지가 매입한 거고 4월 25일은 매출한 거죠. 그렇죠? 4월 25일. 이게 이때 2,500개를 팔았대요. 2,500개. 잠깐만요. 2,500개. 그러면 선입선출법이라고 가정을 깔았으니까 이 2,500개는 이게 먼저 나가겠죠. 여기서 1,000개 이게 먼저 나가고 2,500개라고 했으면 2,500개 중에는 원래 있던 1,000개에서 먼저 나가고 100원짜리가 나머지 1,500개는 어디서 나간 거냐 하면 나머지 1,500개는 여기서 나갔겠죠. 그렇죠? 네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들어오네. 너 나와. 120원. 그럼 10만 원이죠. 10만 원. 이거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 1,500개 곱하기 18만 원 되겠죠. 그렇죠? 10만 원. 18만 원. 이 두 개 합친 게 매출원가냐? 아니래요. 또 있대요. 뭐가 있지? 감모 손실이 있대. 마지막에. 감모 손실. 100개가 없어졌대요. 100개는 팔린 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사라졌대요. 그렇죠? 100개. 100개는 당연히 뭐겠어요? 여기서. 여기는 먼저 나갔으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또 100개가 없어진 거래요. 120원. 그러면 여기 12만 원이죠. 아니죠. 12,000원이죠. 그죠? 산수가 안 돼요. 자, 12,000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28만 원은 매출원가 확실한데 이 12,000원 감모 손실은 뭘로 처리합니까? 가로에서 보시면 모두 정상 감모다. 정상 감모가 뭐예요?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상 감모는 어떻게 합니까? 매출원가에 포함하죠. 따라서 너도 매출원가에 포함. 전부 다 매출원가. 10만 원, 18만 원, 12,000원. 29만 2천 원이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답은 동그라미 3번 되겠죠. 정상 감모 아시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정규반에서도 했는데 정상 감모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 감모가 뭐예요 도대체? 정상적으로 감모 발생한 거? 우리가 수박판 아저씨
있잖아. 그죠? 수박 파는 아저씨가 있는데 수박 파는 아저씨가 오늘 10개 팔았어요. 10개는 당연히 몇천 원 가죠. 몇천 원 가. 10개 팔았대. 근데 한 통이 없어졌어. 한 통 어디 갔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한 통 우리 수박 팔 때 어떻게 해? 먹어보라고 서비스 주잖아. 그죠? 그 한 통이 뭐냐? 정상적인 감호라는 얘기죠. 그죠? 내가 오늘 수박 10통을 팔려면 10통 필요하냐? 아니죠. 11통 필요하죠.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감모죠. 그런 서비스로 준 수박 한 개, 그것도 그러니까 몇천 원 얼마란 얘기예요? 11개란 얘기, 11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정상 감모란 거. 비정상 감모는 뭐예요? 누가 가져간 거죠. 도난 이런 것들은 영업의 비용 처리하죠. 자, 정기반 아니니까 자, 정리하는 식으로 정리하는 기분으로. 자, 그다음 9번 이거 이해하셨죠? 자, 9번. 다음은 출장 갔다 와서 보고서 올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개정 과목 물어보는 건데 출장 보고서 보시고 등장할 개정 과목 아닌 것은 물어봤죠. 그거 보시면 바로 할게요. 운임하고 숙박비는 여비교통비 동그라미 1번. 출장 가서 회식하고 왔네. 직원 회식 때는 복리후생비 동그라미 3번. 매출 거래처 선불되는 접대비 동그라미 4번. 여기서 생뚱맞게 기부금 나타날 리가 없겠죠. 그렇죠? 동그라미 2번이 답이 되겠죠. 기부금은 나타나면 안 되죠. 여기서 이걸 틀리시면 또 안 되시잖아. 자, 그다음 10번. 항상 한 문제 나오는 우리 내부 통제 제도 또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봅시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쪽에서는 뭐 내부 통제 제도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부 통제 제도,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주로 나오는 게 이제 틀린 답안 고르라고 하거든요. 내부 통제 제도에서 주로 나오는 게 내부 통제 제도의 최종 책임은 대표자가 지는 거예요. 그죠? 경리부장 진다, 외부 회계 감사인이 진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내부 통제 제도를 통해서 회사의 모든 위험은 모두 통제할 수 있다.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또 틀린 답안이고. 틀린 걸 물어봤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그러니까 내부 회계 회사의 내부적인 회계 관리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무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뭔지 모르겠지만 느낌상 맞는 것 같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내부 회계관리 제도의 설계 운영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해서 방금? 대표자한테 있는 거예요. 옆에 괜히 쓸데없이 외부 회계감사인. 회계감사인이 왜 책임져요? 내부적인 제도인데 그렇죠? 대표자한테 있다. 동그라미 2번이 틀렸죠. 뒤에 외부 회계감사인 아무 죄 없는 사람이고. 동그라미 3번. 뭐 설마 종류를 물어보면 내부 회계관리 제도는 앞자 따서 외우세요. 종류 물어보는 문제 지난번에 나왔으니까. 내부 회계관리 제도의 종류. 통제 환경, 통짜, 통. 위험 평가라고 돼 있죠. 위험을 우리가 영어로 리스크라고 하죠. 리스크. 영어 안 써도 되죠. 리스크, 통. 그다음 통제 활동 또 통. 그다음에 정보 및 의사소통 정. 앞자만 동그라미 하면 모니터링 뭐. 그렇죠? 그래서 내부 회계관리제도 종류 앞자만 따서 통리, 통정모 유치한데 외우시면 돼요.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안 물어보니까 종류 정도만 통리 좀. 자, 그다음 동그라미 4번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제도는 자산의 보호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자산의 보호라는 게 뭐 이런 거예요. 회사 창고 아무나 막 못 들어가잖아, 그렇죠? 승인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가면 물건 가져갈 거 아니겠죠? 그래서 뭐 창고에 아무나 접근 못하게 한다든지. 회사 통장을 또 아무나 이렇게 열어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승인받은 사람은 열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묶어서 그냥 자산의 보호라고 부르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거 다 회사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창고에 아무나 못 들어간다. 회사 통장도 승인받은 사람만 열어본다. 이런 것도 내부 회계관리 제도의 하나의 이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10번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리고 11번부터가 이제 우리 부가세 이론이죠. 부가세는 이제 5개인데 5개 중에 3개는 풀만한데 2개는 좀 정확히 구석진 데서 나오거든요. 우리 출제자의 야심작 틀리라고 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100점 맞는 시험 아니니까 좀 부가세 이론 좀 구석에서 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자, 읽어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답은 동그라미 1번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부가세 안 낸다. 냅니다. 대표적으로 우체국 택배 요금에 10%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체국이란 게
국가죠. 그죠? 우체국 택배 요금이 10% 맞거든요. 똑같이. KTX 요금 있죠. KTX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공기관이잖아 어차피. 그죠? 그래서 KTX 요금에도 10%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도 부가세 낸다. 다음은 동그라미 1번이 틀렸고 여하튼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랑 무관하게 부가세 내야 된다. 우리 일반 개인들도 우리 해외 직구 많이 하시죠 요즘에. 그렇죠? 외국에서 물건 들여올 때 직접 사시면 저도 모르겠지만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돼요. 얼마 이상 이렇게 가격이 되면 부가세 내셔야 됩니다. 똑같이 일반 개인들도 맞는 얘기고. 동그라미 3번에 면세, 우리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안 내죠. 그렇죠? 맞고. 동그라미 4번에 사업자는 영리 용무를 불문하고 독립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자다. 그러니까 부가세법상 사업자란 것은 돈 벌려고 영리활동, 그러니까 영리법인뿐 아니라 비영리법인도 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비영리법인의 대표적인 예가 앞에 국가가 국민 상대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 그러니까 비영리법인도 부가세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국가도 내고 아까 KTX 요금 같은 거, 그다음 학교 같은 데 있죠. 학교가 등록금 받아 장사하는 데잖아요. 등록금 받아서 우리 학생들 교육시키잖아. 그렇죠? 학교에서 우유 팔죠. 우유 파는 학교 있죠. 우유 팔 때 우유값에 흰 우유는 면세지만 혹시라도 바나나 초코 우유 있으면 당연히 부가세 10%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국가 이해하세요. 그냥 비영리법인 국가도 부가세 아까 우체국 택배에 10% 붙어 있고 KTX 요금에도 10% 붙어 있더라. 동그라미 1번 답 틀렸고. 그 다음 12번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그림 이렇게 만화처럼 다음 나와 있죠.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10%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 사람, 부가세 안 붙는 거래 찾아보라고 했죠. 그 부가세라는 게 좀 유식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화를 공급하고 10%, 용역을 공급하고 10% 맞거든요. 재화의 공급이라는 게 폼나게 할게요. 재화의 공급이라는 게 물건을 넘기면 10%에 무조건.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돈 받고 파는 뭐 매출 거래도 있지만 꼭 돈을 받지 않더라도 물건을 넘기면 10% 받는 거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박회계 씨가 얘기한 거죠. 일단 읽어볼게요. 전부 다. 김한국 씨는 뭐라고 했냐면 부가세 10%안 붙는 거 회사 업무용 화물차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 이거 판 거예요? 아니죠. 판 거 아니잖아. 10%안 붙겠죠. 당연히. 담보란 게 그냥 맡긴 거잖아. 그렇죠? 도로 찾아오잖아.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넘긴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넘긴 게 아니기 때문에 담보 제공이 부가세가 안 붙는 거래고 동그라미 1번이 답이고. 두 번째 그 여자분 머리 이렇게 묶은 여자분 이공인 씨는 우리 회사는 현물 출자를 위해서 회사 건물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소유권 이전했다고 돼 있죠. 건물을 넘긴 거죠. 그렇죠? 현물 출자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현금을 내고 주식을 받아오는데 그렇지 않고 물건으로 건물을 내고 주식을 받아오는 형태. 10%. 그다음 박혜계 씨는 우리 회사는 거래처에 최신 제품을 선물했지. 접대한 거죠. 사업상 증여 폼나게. 지금 정규반 아니니까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사업상 증여라 불러요. 사업상 증여. 우리 회사의 뭐 제품이라든지 상품 같은 걸 거래처에 접대 용도로 썼다. 그러면 사업상 증여라고 해서 이게 간주 공급이거든요. 간주 공급이 하나죠. 정규반에서 하셨겠지, 그죠? 그래서 판 걸로 치고 접대한 공짜로 주면 거래처에 접대 용도로 공짜로 주면 10% 부가세 내야 됩니다. 여기 간주 공급 중에 사업상 증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최사회 씨는 당연히 내야죠. 얘는 그렇죠? 소프트웨어를 팔았다고 돼 있죠. 돈 받고 그렇죠? 당연히 물건값의 10%. 답은 동그라미 1번. 담보로 줬다? 진짜 판 거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판 게 아니라 맡긴 거에 불과하니까 도로 찾아온다 나중에. 따라서 부가세 과세 안 된다. 그 다음은 13번을 보시면 13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항공의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의 매입 내역이다. 매입세액 공제 얼마냐? 매입세액 10% 부가세 뜯긴 거 공제받을 수 있는 거겠죠.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10% 부가세 냈다? 계단서 받아왔어요. 세금 계단서. 그래도 공제 안 시켜주는 거. 대표적으로 접대비 관련된 거. 그렇죠? 그 다음 승용차 관련된 거. 이런 거 공제 안 되죠. 사업과 무관한 케이스. 대표이사가 자기 집에 쓰려고 물건 사면서 10% 주고 샀어요. 이건 안 되죠. 불공제. 그거 빼고 나머지는 해주겠다.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는 케이스 보시면 맨 처음에 원재료 살 때 100만 원 부가세, 매입세 당연히 해줘야죠. 그 다음 두 번째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이 개별 소비세라는 게 주로 승용차에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세의 10% 외 개별 옛날 말로 특별 소비세라는 게 있었어요. 특별 소비세에서 이름을 바꿔서 개별 소비세로. 그래서 주로 뭐 자동차, 그다음 고급 뭐죠? 뭐 골프장, 그죠? 이런데 이제 고가품에 주로 붙는 건데 개별 소비세 승용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별 소비세 안 붙는 차량이 이게 경차, 트럭 이런 거 안 붙거든요. 그래서 개별 서비스 붙는다고 했으니까 아 승용차 샀구나. 경차 아니라 트럭 아니라 승용차 샀구나. 공제 안 되죠. 이는 탈락. 그다음 기계를 샀다. 200만 원 사면서 200만 원 매입세액 당연히 해줘야죠. 그다음은 마지막에 거래처 선물 사면서 20만 원 부가세 낸 거 있다. 접대비 안 되죠. 탈락. 따라서 원재료 구입할 때 100만 원과 기계장치 구입할 때 200 합산한 동그라미 2번 300만 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겠죠. 그다음은 14번 이것도 이제 이런 게 이제 저기 구석진 데서 내는 거. 자, 우리 부가세법상 영세율이 뭐예요? 수출할 때 외화보러 오시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하는데 왜 적용시켜 주느냐? 쉽게 얘기하면 달러 보러 오잖아, 그렇죠? 외화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출 많이 해라 그런 얘기예요. 영세율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물어봤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비거주자는 그냥 쉽게 외국 사람, 외국 법인은 이해하시겠지, 그렇죠? 외국 사람한테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 아니하는 게 아니라 답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하는 거예요. 상호주의란 말이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한국 사람한테 영세율 적용시켜줘? 그럼 우리도 똑같이 미국 사람한테 영세율 적용시켜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상호주의. 미국에서 한국 사람한테 영세율 적용 안 시켜줘요. 그럼 우리도 안 시켜주겠대. 미국 사람한테. 그래서 여기에 따라 한다. 너무 구석지죠. 그다음 동그라미 2번.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당연히 계산서 발급하는 거죠. 내국 신용장 아시죠? 내가 직접 외국에 수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납품하는 케이스 있죠. 그렇죠? 여기 정규반 아닌데 지금 이걸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외국에 직접 미국에 있는 스미스 미국에 어떻게 그냥 미국 USA 여기에 수출하는 것은 이게 직수출이죠. 영세율. 이건 당연히 계산서 발급 안 되는 거지. 왜? 미국에 있는 사람 우리나라 사업자 아니잖아. 그렇죠? 따라서 세금 계산서가 이거 발행할 수가 없죠. 이런 케이스가 있지만 내국 신용장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휴대폰 부품 들어가는 게 있어요. A 업체가 삼성전자한테 휴대폰 부품을 납품한 거예요. 이건 국내 거래죠. 근데 이게 휴대폰 부품 납품하면 얘가 조립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조건이야. 따르면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얘한테 매출할 때 이것도 똑같이 영세율 적용시켜줄게. 이게 내국 신용장에 따른 거래죠. 그렇죠? 이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자 있고 사업자 있잖아. 그렇죠? 한국 사람끼리네. 한국 기업끼리네. 계산서 발행해. 0으로. 영세율로. 공급가액 1,000만 원. 세액 빵 해서 발행하래요. 세금 계산서 발행하셔야 돼.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틀렸죠. 발행해라. 동그라미 3번 또 고석진 내용인데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 한국에 있는 사업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세율이란 것은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외국 법인이 지정하는 뭐 국내 사업자한테 재화를 양도했을 때 영세율, 자, 그런 복잡한 얘기 빼고 그냥 쉽게 외국에 수출할 때, 그렇죠? 기본적으로 외국에 수출할 때 외화를 획득할 때만 해주는 거지. 동그라미 3번처럼 국내 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 적용 안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한국이잖아요, 그렇죠?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 한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다음 동그라미 4번 면세 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은 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면세 포기하면 영세율 적용. 재밌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쌀이란 게 면세죠. 쌀 면세잖아, 그렇죠? 아시죠? 흰쌀 면세거든요. 그럼 한국에 팔 때는 국내에서 우리가 쌀 팔 때는 당연히 부가세 안 붙겠죠. 이걸 수출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수출하면 쌀은 면세인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원래 면세였고 수출해서 외화보러 오네 영세율도 적용되는 거죠. 그럼 이걸로 아까 두 개 중에 뭘로 하느냐? 이게 우선이고 이거 면세 우선. 그래서 면세가 좋은 거예요. 근데 영세율이 좋은 거야. 영세율이 훨씬 좋은 거죠. 영세율은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잖아요.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 못 받는다니까요. 따라서 나는 이게 좋은데 이걸 적용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면세나 포기할래? 이걸로 해줘라고 하시면 면세 포기하시면 영세율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 그 얘기죠. 포기 안 하면 당연히 못 받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거 포기하고 이거 갈래? 그러면 선택하래요.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선택하래. 한쪽은 포기해. 동시에 두 개는 안 된대. 이쪽 포기하면 이거. 이거 안 하면 면세 적용. 너무 구석지죠. 일단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아, 답을 옳은 것을 물어봤으니까 동그라미 4번이 맞죠. 그렇죠? 포기하지 않으면 이거 면세를 포기하지 않으면 영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거 포기하면 적용받을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다음은 15번 마지막 풀겠습니다. 14번은 그렇게 야심작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출제자의 야심작. 자, 15번. 부가세율이 신고 납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물어봤죠. 여기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1번. 네. 예정 신고 및 조기 환급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는 얘기죠.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부가세라는 게 원래 6개월이 기본이죠. 근데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게 상반기면 1월부터 3월 달까지 예정 석 달치 신고 납부하죠.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 어떻게? 확정이죠. 확정 신고할 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신고한 거 빼고 석 달치만 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건 빼고 혹시라도 이게 누락한 거 있으면 이거는 확정 때 포함시켜라.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 보시면 예정 신고 누락분이라는 게 있어. 그때 혹시라도 예정 때 누락한 거 있으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같이 신고하고 이때 다 신고했어요. 그러면 석 달치만 신고하는 거죠. 다음은 동그라미 2번이 틀렸거든요. 자, 동그라미 2번은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거예요. 나 사업장 한 3개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서울에 사업자도 있고 우리 부가세란 건 사업장별로 내는 거예요. 서울에 사업자 있으면 사업자 번호 3개 내야 돼요. 예를 들어 서울 있고 전국적으로 우리 사업하는 애요. 광주에도 있고 부산에도 사업장이 있어요. 그럼 사업자 번호 몇 개냐? 3개 내셔야 돼요. 원래 원칙은 여기 따로 여기 따로예요. 사업장별로.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서는 100만 원 납부할 게 나왔어요. 사업장별로 따로 계산하는 거니까 부가세 신고서도 3장. 여기서 이 하나 만들고 이 하나 만들고 이 하나 만들고 여기서는 부가세 납부세액이 100이 나왔고 여기도 부가세 납부할 게 100이 나왔어요. 근데 부산 사업장은 환급액이 50만 원 나왔어요. 그렇죠? 원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0 내고 50은 환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칙은 따로따로.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묶을 수 있어요. 이렇게 쭉 묶어서 나는 주사업장 총괄납부할래라고 했어요. 주사업장이라는 곳이 이 3개 중에 한 군데를 메인으로 정해라. 예를 들어서 난 서울이 주사업장이다. 이걸 정해서 나 납부할 때 100 내고 50 따로 환급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퉁쳐서 한꺼번에 내가 납부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걸 주사업장 총괄납부라 불러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총괄 납부죠. 한꺼번에 납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고는 여전히 따로 하는 거예요. 서울에 부가세 신고서 3장으로 따로 신고하되 납부할 때만 여기 100, 여기 100, 여기 50인의 환급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꺼번에 여기서 다 묶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따로따로 하지 말고 200에서 50 빼면 150만 원 여기서 한꺼번에 총괄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이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는 제도입니다. 동그라미를 왜 틀렸느냐 하면 맞는 거 아닌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는 동그라미 2번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신고는 따로 하고 여전히 납부만 묶어서 150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란 말이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좀 어렵죠. 왜 이렇게 하지? 100 내고 50 환급 받는 거나 묶어서 150만 원 한꺼번에 내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틀린 게 납부는 바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7월 25일이면 7월 25일, 7월 20일 바로 내야 돼. 200. 50은 환급 받는 거죠. 언제 환급해 주느냐? 한 달 있다 환급해 줘요. 그럼 짜증나잖아 나는. 200은 내고 50은 한 달 있다 환급 받아야 돼. 그러지 말고 퉁쳐서 그냥 150 이번에 바로 내세요. 그냥 묶어서 150 7월 25일 한꺼번에 내세요. 자, 이렇게 해요. 그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죠. 일반 환급의 경우는 환급세액, 요금 환급세액은 납부는 7월 25일 날 바로 해야 되는데 이쪽 동네에서 50만 원 환급 나온 것은 30일 이내 환급 안 나니까 8월 말에 환급해 주거든요.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내 입장에서는. 하나인데 어차피. 그래서 묶어서 한꺼번에 150, 납부는 납부하세요. 총괄 납부. 신고는 따로따로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객관식 이론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